한국이라고? 드디어 미친 거냐? 절대 안 돼. 감히 배신자가 될 셈이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몰라? 여기 일본의 가정집에서 한 소녀가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은 절대 안 된다며 식기를 모두 던져버릴 정도로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데요. 결국 소녀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버지는 화를 식히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맙니다. 하지만 이후 이 남성은 한국으로 떠나게 되고 도착하자마자 울면서 딸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미카라고 합니다. 일본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죠. 그리고 동시에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학생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건 2년 전 도서관에서부터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그때 우연히 친구의 핸드폰으로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부터 완전히 K-팝에 빠지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사랑은 이어져서 이제는 한국 문화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한국 사랑을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저희 가족 때문이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을 증오하시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니 마음이 무겁네요. 하지만 이게 우리 집의 현실이에요. 물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5년 전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자동차 부품 무역회사가 IMF 시기에 무너졌거든요. 한국 거래처들의 연쇄부도로 회사가 파산했고 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일어나시지 못하셨죠. 아버지는 그때의 일을 지금까지도 절대 잊지 못하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뒤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회사 재건을 시작하셨죠. 10년 넘게 작은 공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 간신히 회사를 다시 세우셨어요. 하지만 한국이란 단어만 들어도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져요. 때문에 저희 집 식탁에서는 절대 한국 이야기를 꺼낼 수 없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드라마가 나오면 채널을 바꾸시고 마트에서 한국 제품을 보면 지나치세요. 믿을 수 없는 나라 라고 하시죠. 한 번은 제가 김치 맛이 궁금하다고 했다가 큰 잔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란다. 다른 나라 것에 현혹되면 안 돼. 저희 집 거실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옛 회사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등교하기 전에 그 사진을 보며 인사를 드려요. 아버지는 그 사진 앞에서 종종 한숨을 쉬시죠. 미카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는 몰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쉽지 않아요. 친구들은 모두 K-팝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 음식을 먹으러 다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자리에 끼지 못해요. 친구들이 한국 아이돌 이야기를 할 때면 자리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저는 항상 휴대폰에 이어폰을 꽂고 도서관 구석에 숨어서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강렬한 비트, 완벽한 안무, 세련된 영상미,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매일 저는 부모님 몰래 K-팝을 찾아 듣고는 했어요.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혼자 춤도 췄죠. 그러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가겠다고 말이죠. 서울대학교는 세계에서도 이미 유명한 대학교였고 그곳에서 공부하며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꺼내겠다고 말이죠.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 저 대학 진학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결국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밝은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죠. 명함에 도쿄대학교 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꺼내시며 웃으셨어요. 분명 도쿄대나 와세다 대학을 말할 거라고 생각하신 게 분명했죠.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순간 아버지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폭탄처럼 들렸어요. 어머니가 든 국그릇이 탁자에 부딪히며 국물이 튀었지만 아무도 닦지 않았죠.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서울대학교는 아시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예요. 거기서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조용히 해. 아버지의 주먹이 식탁을 내리쳤어요. 물컵이 쓰러지며 물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당장 내 방으로 들어가거라. 지금 당장.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무서웠어요. 방으로 도망치듯 올라가며 들은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딸이 배신자가 되다니. 그날 밤 아버지의 술병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까지 들렸어요.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도요. 제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면서도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휴대폰 검사는 기본이었죠. K-팝 관련 앱은 모두 지워야 했고 SNS도 제한됐어요. 심지어 도서관 가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한국 것은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 는 아버지의 말씀이 호랑이처럼 무서웠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부모님의 감시가 심해질수록 한국에 가야겠다는 저의 열망은 더욱더 커져만 갔으니까요. 한국 것은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 이러한 아버지의 이 말씀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한국에 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부야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등교 가방을 메고서요. 미카 양, 아침부터 수고가 많네. 점장님은 제가 학생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등교 전 짧은 시간이지만 진열과 재고 정리를 했죠. 수업이 끝나면 다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주말엔 하라주쿠의 카페에서 일했어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공부는 언제 하니? 밤에 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밤에 공부했으니까요. 다만 그게 학교 공부가 아닌 한국어 공부였다는 걸 점장님은 모르셨죠. 그러다 저는 제 인생을 뒤집어버린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튜브로 한국어를 독학하다 우연히 알게 된 지수였죠. 서울예술고등학교 3학년생인 지수는 제 댓글을 보고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어 실력이 대단하네요. 혹시 일본분이세요? 그때부터 우리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했어요. 지수는 제게 한국어를, 전 지수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었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요. 미카야, 정말 한국에 오고 싶은 거야? 응, 정말 가고 싶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 지수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제 꿈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편의점 알바가 끝나면 카페에 들러 와이파이를 썼어요. 휴대폰은 감시당하고 있었지만 노트북은 달랐거든요. K-팝 팬 커뮤니티에서 한국 여행 정보를 모았죠. 어디가 좋은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모든 정보를 꼼꼼히 메모했어요. 미카야, 여권은 걱정 마. 18살이면 혼자서도 할 수 있대. 다행히 여권 신청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구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고 일주일 뒤면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문제는 돈이었어요. 매달 받는 월급을 전부 모았어요. 용돈도 한 푼도 쓰지 않았죠.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학용품도 아껴 썼어요. 심지어 명절에 할머니께서 주신 축하금도 모두 모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정말 악착같이 모았더니 드디어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모였어요. 왕복 항공권이 70만 원 정도였으니 숙식비와 교통비, 관광비로 충분할 것 같았죠. 미카야, 비행기표는 내가 찾아볼게.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내가 마중 나갈 거야. 지수는 정말 든든한 친구예요. 한국에서의 일정도 함께 짜주었죠. 명동, 홍대, 강남,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모두 계획에 넣어주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오사카에 사는 친구 유키의 집에 간다고 했어요. 유키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거든요. 2주 동안 놀러 간다고 하니 부모님도 별로 의심하지 않으셨죠. 유키네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려라. 네, 어머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비행기표도 예매했고 지수네 집에도 신세지기로 했으니까요. 짐을 꾸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옷가지들 사이에 학생증과 여권을 숨기고 모아둔 돈을 지갑에 넣었죠. 휴대폰은 새로 하나 더 샀어요. 한국에서 쓸 선불폰이요. 부모님께 들키지 않게 하려고요. 미카야, 다음 주에 보자. 응, 지수야, 조금만 기다려. 출발 전날 밤, 지수와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내일이면 드디어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창문을 열어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죠. 마치 제 가슴속의 설렘처럼요. 할아버지의 회사 사진이 걸린 거실을 지나면서 작게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저 꼭 돌아올게요. 그때는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은 열려있지 않을까요? 저는 가방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여권, 항공권, 비상금, 모든 게 완벽했죠. 이제 남은 건 내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일뿐이에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잘하는 걸까요? 부모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건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순 없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이 열정을 더는 숨길 수 없으니까요. 내일이면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저는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발 시간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저는 인터넷에서 본 주의사항을 중얼거리며 한에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담담했는데 막상 공항에 들어서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여권을 꺼낼 때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놓칠 뻔했어요. 혼자 여행인가요? 직원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수화물 태그를 받는 순간 그런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승무원의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행기에 타는 순간부터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졌죠.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하는 하네다 공항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이후 2시간 30분의 비행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지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읽었거든요. 어디서 만날지, 뭘 할지, 모든 계획이 적혀있는 메시지들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오자 심장이 요동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죠. 드라마에서 보던 그대로예요.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얼른 눈물을 닦고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행히 입국 심사관은 별다른 질문 없이 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었죠. 미카야.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들린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지수였어요. 영상통화로만 보던 친구가 정말 제 앞에 있다니. 우리는 그대로 달려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실감이 안 나. 나도 꿈만 같아. 지수는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웃었어요. 여기가 지하철이야. 우리 집까지 타고 가면 돼.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방송이 나오고 스크린도어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죠. 개찰구를 지나는데 교통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으로 탁 하고 찍으니까 바로 열렸어요. 저기 봐. 저게 실시간 열차 위치야. 몇 분 남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어. 우와, 도쿄 지하철보다 더 편리한데. 차내 디스플레이에는 다음 역까지 남은 시간과 환승 정보, 심지어 열차 내부 혼잡도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와이파이도 완벽하게 터졌죠. 배고프지? 우리 먼저 밥 먹자. 진짜 한국 맛을 보여줄게. 지수는 저를 데리고 삼성중앙역 근처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지수가 데려간 곳은 작은 분식집이었죠. 이게 떡볶이야. 매운데 괜찮아? 응, 먹어볼게. 처음 맛보는 떡볶이의 맛은 충격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김밥과 순대, 튀김까지 하나하나가 새로운 맛이었어요. 이제 진짜 밥 먹으러 가자. 된장찌개가 엄청 맛있는 집이 있거든. 점심으로 먹은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한국의 첫 끼니가 이렇게 특별할 줄이야. 우리 먼저 짐 풀고 코엑스 가자. 지수의 집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전경이 너무 멋졌죠. 짐을 풀자마자 우리는 코엑스로 향했어요. 와, 이게 진짜 SM타운 뮤지엄이구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동안 영상으로만 보던 아이돌들의 무대 의상과 포토존, 홀로그램 공연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미카야, 여기서 사진 찍자. 지수와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신나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죠. 평소처럼 좋아요 누르는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서도 전혀 의심하지 못했어요. 제 사진이 오사카의 유키에게도 보일 거라는 걸요. 우리 이제 한복 입으러 갈까? 한옥마을에서 고른 한복은 연한 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였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경복궁의 화려한 단청 아래서 사진을 찍으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카야, 우리 이제 강남 K-팝 춤 학원 가자. 내가 예약해뒀어. 댄스 수업은 정말 즐거웠어요.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다른 수강생들과도 금방 친해졌죠. 땀을 흘리며 춤추는 동안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죠.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니? 유키 어머님께 전화가 왔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곧이어 연속으로 오는 부모님의 전화. 10통, 20통, 30통. 점점 숫자가 늘어갔어요. 당장 전화해라. 내가 정말 한국에 갔다는 게 사실이니? 이 불효자식. 아버지의 문자에 이어 어머니의 문자도 계속 왔어요. 미카야, 내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시겠니? 당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유키가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고 자신의 부모님께 말한 것이 분명했죠. 이후 저희 부모님께 연락이 간 거고요. 처음으로 제가 한 선택이 정말 큰 실수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겨우 하루, 꿈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내가 있잖아.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그 다음날 아침, 제 새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딸, 우리 지금 인천공항이다. 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숨지 말고 공항으로 나와라. 아버지의 문자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어떻게 이 번호를 아신 걸까? 가슴이 너무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수와 함께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몇 번이나 다친 손가락이 얼얼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이따금 들리는 내비게이션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읽기처럼 들렸어요. 10km 남았습니다. 라는 안내음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멎는 것 같았죠. 공항이 가까워질수록 다리가 떨려왔어요. 마치 처형장으로 향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입국장 앞에 서 계신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용기는 물거품이 되었어요. 평생 본 적 없는 무서운 표정이었죠. 아버지의 굳은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상처가 한꺼번에 담겨 있었어요. 뒤에 서 계신 어머니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은 것이 멀리서도 보였죠. 아버지가 성큼성큼 다가오실 때마다 바닥에 대리석 타일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 발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짓누르는 것만 같았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가 제 팔을 잡아 끄시려는 순간 감색 정장을 차려입은 항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그의 모습이 마치 천사같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죠.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직원의 모습에 당황하신 게 역력했어요. 특히 그들의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는 아버지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살며시 잡으셨고 우리는 공항 넷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카페 테이블에는 차가운 시선만이 맴돌았어요.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시고 어머니는 손수건만 만지작거리셨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지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께서 특별한 식사들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순간 아버지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거절의 말씀이 나오려는 찰나 어머니가 먼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선은 그러는 게 좋겠네요. 그 순간 아버지의 날카로웠던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택시 안의 침묵은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무성영화처럼 흘러갔죠. 간간히 들리는 내비게이션 소리만이 이 불편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된 15분이었어요. 하지만 지순의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갈비찜의 달콤한 향, 방금 지은 밥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럽혔죠. 어머니의 굳어있던 인매가 살짝 풀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 어머님의 환한 미소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거실에 마련된 식탁은 마치 작은 궁중잔치 같았죠. 삼색 나물부터 잡채, 갈비찜, 생선구이까지 정성스레 놓인 은수저와 노수저는 마치 골동품처럼 빛났고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은 예술 작품 같았어요. 처음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던 식사 자리였어요. 하지만 갈비찜 한 점을 드신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죠. 이 맛은 정말 특별하네요. 제가 3일 동안 숙성시킨 거예요. 저만의 비법이 있답니다. 그렇게 다행히 음식을 매개로 대화가 시작됐어요. 특히 지수 아버님과 우리 아버지의 대화가 물꼬를 텄죠. 자동차 부품 쪽이라고 하셨죠? 저희 회사도 현대차 납품하는데. 아, 그러시다면 혹시 최근 개발된 전기차 부품에 대해?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두 분의 대화는 비즈니스로 시작해 골프, 와인으로 이어졌고 어느새 웃음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죠. 어머니들은 부엌에서 요리 비법을 주고받으시며 가까워지고 계셨어요. 저녁이 무르익어갈 무렵 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미카야. 처음으로 들리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이곳을 그렇게 좋아하니? 목이 메었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달라요. 더 발전했고 더 따뜻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자꾸나. 완전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작은 희망이 보였어요. 그 순간 창밖의 불빛들이 더욱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제 꿈을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심지어 다음날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긴장감이 채가시기도 전에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거든요. 우리 가족끼리 서울 구경도 좀 해볼까? 어머니와 저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반감이 가득했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지순의 가족과 헤어지면서 나누었던 대화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열어준 것 같았어요. 첫 목적지는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였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이곳은 아버지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해졌죠. 처음에는 단순한 견학이라 생각했는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아버지의 눈빛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 반도체 생산 라인을 재현해 놓은 공간 앞에서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깨끗한 클린룸 안에서 움직이는 로봇들의 모습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죠. 특히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여주는 공간에서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셨어요.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곳이라 더욱 기대가 컸죠. 연구소 내부의 첨단 시설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특히 자율주행차 테스트 공간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런 기술력이라면 우리 회사와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겠어? 처음으로 한국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저녁에는 송도로 이동했어요. 스마트시티의 모습에 아버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 자동 쓰레기 수거 시설, 에너지 관리 시스템, 미래 도시를 방불케 하는 모습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죠. 게다가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어요.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별처럼 빛났죠. 아버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카, 너는 정말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은 거니? 네, 아버지. 제 꿈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셨죠. 서울대학교에 합격한다면 유학을 허락하마.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대신 아버지의 팔을 꼭 껴안았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들른 강남의 거리에서는 새로운 모습의 한국을 발견했어요. 화려한 거리를 걸으며 어머니는 세련된 카페들과 예쁜 매장들을 구경하시느라 연신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죠. 아버지도 한국의 트렌디한 문화를 보시며 감탄하셨어요. 특히 한류 스타들의 이름이 붙은 카페에서 마신 커피와 디저트는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건물 곳곳에 걸린 화려한 광고판들과 세련된 거리 풍경은 도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이곳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분위기에 점점 매료되시는 것 같았죠.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에서 행복이 묻어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특별한 곳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바로 제 꿈의 종착지, 서울대학교였죠. 관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캠퍼스는 생각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건물들이 마치 작은 도시 같았죠. 여기가 서울대학교구나. 아버지의 말씀에는 이제 더 이상 반대의 기색이 없었어요. 중앙도서관 앞에 서서 높이 솟은 건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에는 오히려 기대감이 어려 있었죠.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자 숨막힐 듯한 고요함이 우리를 감쌌어요. 책장 너머로 보이는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죠. 어느 날엔가 저도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을 거란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미카, 이제 진짜 시작이란다. 어머니가 제 어깨를 꼭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에서 따스한 응원이 전해졌죠. 캠퍼스를 둘러보는 내내 부모님은 이것저것 물어보시며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한국어 교육원과 기숙사를 꼼꼼히 살펴보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점심시간 학생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드시던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이런 맛있는 걸 매일 먹을 수 있다니 너무 부럽다.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칭찬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죠. 오후에는 입학처를 방문했어요. 외국인 전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정말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 것 같았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6급, 서울대학교 한국어 인증시험. 넘어야 할 산이 높았지만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졌죠. 저녁에는 지순의 가족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한정식 집이었죠. 전통 한옥을 개조한 식당 안은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고즈넉했어요. 한복을 입은 직원들의 정중한 인사, 은은히 울리는 가야금 소리, 모든 것이 새로웠죠.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요. 어머니의 감탄사에 지수 어머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다음에 오시면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두 분의 대화가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죠. 코스 요리가 하나둘 나올 때마다 테이블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제철 나물로 만든 쌈과 전통 장류는 아버지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것 같았죠. 식사가 끝나고 나온 전통차와 다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어요. 이 차, 향이 참 좋네요. 어머니가 연신 찻잔을 들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수 어머님의 제안에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죠. 두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밤은 그렇게 따뜻하게 흘러갔어요. 헤어질 때 지수 아버님이 제게 말씀하셨죠. 꼭 합격해서 다시 만나자. 그 말씀에 담긴 진심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한국에서 배워온 레시피들을 하나씩 시도하셨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맛있는 김치와 된장찌개를 만들어내셨어요. 주말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어머니가 만든 한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거실 한켠에는 어머니가 사오신 전통차 세트가 자리 잡았어요. 매일 저녁
어머니는 정성스레 차를 우려내셨죠. 처음에는 쓴맛이 강하다고 하시던 아버지도 이제는 매일 한 잔씩 즐기시게 됐어요. 제 방에서 흘러나오는 케이팝 음악을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어졌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먼저 이 노래 좋다 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한국 드라마를 보시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저에게 물어보시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생활이에요. 이제 명확한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집을 풀고 한국어 뉴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죠. 지수와는 매일 밤 화상통화로 회화 연습을 해요. 서울대 입학시험을 위한 한국어 공부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지수가 보내주는 한국어 교재와 모의고사 문제들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아버지는 가끔 제 공부방에 들르셔서 간식을 놓고 가세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어머니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살며시 미소 지으세요. 이제는 제 꿈을 응원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얼마 전에는 아버지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다음 달에 한국 출장이 있단다. 현대자동차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거든. 한국을 거부하기만 하시던 아버지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바뀌다니 정말 신기했죠. 이제 저는 매일 밤 창밖의 달을 보며 서울에서의 꿈을 그려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고 있지만 분명 그 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서울대학교 합격이라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 가족 모두가 변화했듯이 저도 반드시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서울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봐요. 그때 행복했던 기억이 제게 큰 힘이 되거든요. 이제 곧 그 사진 옆에 서울대학교 합격증을 놓을 수 있겠죠?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와 가족의 인생을 바꿔준 한국에 꼭 다시 갈 수 있길 바라며 저희 이야기는 마칩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일본의 지하철 연구원이 한국의 지하철은 거품뿐이라면서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일본의 기술을 베끼는 것밖에 없다고 소리쳤다 합니다. 그는 한국이라면 이제 학을 떼고 싶다면서 피를 토하듯 한국을 증오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성은 회사의 지시로 인해 거의 억지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게 된 한국의 지하철역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의 인생이 180도 뒤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다카하시 타케시입니다. 제2활동일본에서 47년간 신칸센을 연구해온 철도 엔지니어죠. 사실 저는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일본 철도 기술의 자존심을 짓밟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그들이 우리 신칸센의 기술을 모방해 만들었다는 KTX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랬던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건 제 딸 사쿠라가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그날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제가 인천에서 열린 철도박람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쯤 되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그 자부심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40여 년 전 도쿄대 철도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제2활동일본에 입사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당시 신칸센은 이미 세계의 기준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영원히 세계 최고다. 저의 은사님이셨던 야마모토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신입 시절,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신칸센이 첫 운행을 시작하기 전 모든 선로와 차량을 꼼꼼히 점검하는 게 제 일이었죠. 영하의 추위 속에서 레일을 검사하고 한여름 땡볕 아래서 차량 정비를 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젊었으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0km의 추벽을 깨는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입니다. 팀장님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첫 큰 프로젝트였죠. 6개월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연구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가 도시락을 들고 연구소로 찾아오곤 했었죠.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때의 성공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연차가 점점 차면서 저는 기술연구소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N700 시리즈 개발을 주도하게 된 거죠. 시속 300km로 달리면서도 차량 내 물잔이 흔들리지 않는 기술, 그게 바로 일본의 저력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연구소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처럼 될 수 있는 나라는 없어. 100년은 더 기다려야 할 거야. 지금도 연구소 벽면에는 제가 받은 상장들로 가득합니다. 철도기술대상 3회, 일본공학상, 아시아교통혁신상. 모두 자랑스러운 순간들이었죠. 특히 2010년 천황폐하께서 직접 수여해주신 훈장은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여겼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 주말,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 저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하려고 해요. 사쿠라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한국에? 아버지,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KTX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도. 조용히 해. 내가 47년간 쌓아온 자존심을 내가 이렇게.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차가웠습니다. 사쿠라는 제 눈을 피했고 아내는 한숨만 쉬었죠. TV에서 한국철도 관련 뉴스가 나오자 리모컨을 던지듯 채널을 돌렸습니다. 제2활동일본의 수석 엔지니어가 제가 어떻게 딸이 우리의 경쟁국으로 가는 걸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일주일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구소 후배들에게 전화해서 사쿠라의 이력서를 넣어보려 했죠. 도쿄의 어느 철도 기업이든 좋으니 제발 한국만 아니길 바랐습니다. 한밤중에 사쿠라의 방에 몰래 들어가 책상을 뒤져보았습니다. KTX의 기술력, 연구 환경, 미래 비전, 꼼꼼하게 정리된 자료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신칸센이 이렇게 추락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죠. 아버지 세대의 고집이 일본 철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사쿠라의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결국 사쿠라의 뺨을 때리고 말았죠. 47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날 이후 사쿠라는 친구 집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고 저는 위스키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다카하시 씨, 다음 주 인천에서 열리는 해외철 도박람회에 참석해주게. KTX의 최신 기술을 평가해야 하네. 순간 손에 쥔 보고서를 구겨쥐었습니다. 하필 이런 시기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있었기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윗선에서 가라는 출장을 거스를 수는 없었고 집으로 가서 출장을 준비했죠. 그렇게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연구원 사토는 한국 방문이 처음이라며 들떠 있었지만 저는 그저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죠. 선배님, KTX가 정말 신칸센을 앞섰다는 게 사실일까요? 허튼 소리 마라. 50년 철도 기술이 몇 년 만에 따라잡힐 리가 없지.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공항철도의 정시성, 예상과는 달랐죠. 하지만 전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민 거야. 박람회장으로 가는 길, 사장님의 지시사항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KTX의 최신 기술을 상세히 조사하고 객관적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라. 쉽지 않은 임무였습니다. 특히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죠.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데 사쿠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도착하셨나요? 한국의 기술을 편견 없이 봐주세요. 읽고 나서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편견이 있다는 건지, 한국이 일본보다 잘난 구석이 없다는 건 팩트라고 당장이라도 사쿠라에게 알려주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박람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프랑스 TGV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이. 그때도 우린 변화의 조짐을 무시했었죠. 일본의 기술이 최고야.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부정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목적지에 도착했죠. 다카하시 선배님,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사토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박람회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Future of Rail Technology, 미래 철도 기술의 현재. 그렇게 입구에서는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었는데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다카하시 부장님, 환영합니다. 저희 기술을 소개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이런 예의 바른 모습을 보니 한국을 너무 폄하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전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47년의 자부심이 쉽게 허물어질 리 없으니까요. 박람회장에 들어서자마자 한국철도공사의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웅장한 KTX 실물 모형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일단 한번 둘러보자. 무심한 척 다가갔습니다. 다카하시 부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의 최신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안내하는 곳에는 AI 자율주행 시스템 시연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AI가 실시간으로 선로 상태를 분석하고 기상 조건에 따라 최적의 운행 조건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도 시도는 했지만 아직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던 기술이었죠. 이미 상용화 단계입니다. 현재 수도권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중이에요. 담담하게 설명하는 연구원의 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옆에서 사토가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이건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은데요. 조용히 해. 날카롭게 받아쳤지만 제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이었습니다.
제로 카본 트랙션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기술이었죠. 탄소 배출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추진 시스템. 우리는 아직 이론 연구 단계인데 여기선 이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이건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다른 나라 엔지니어들이 감탄사를 연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 간단히 도시락을 먹으며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펜이 떨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스마트 스테이션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승객의 동선을 AI가 분석해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었죠. 우리가 10년 전부터 연구만 하고 있던 기술이 이미 실용화 단계라니.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사장님께 보고서를 써야 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과연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해도 될까? 우리의 자존심은. 하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진 않겠지요. 하지만 그놈의 자존심은 굽혀지지가 않았죠. 그렇게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다음 일정을 위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은 한국철도공사 연구소 방문입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그들의 연구소를 직접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지만 사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이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렌터카로 대전까지 이동할 예정이었는데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죠. 서울 도심의 복잡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부장님 괜찮으세요? 순간 사토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가드레일을 살짝 긁었을 뿐이었지만 렌터카의 범퍼가 크게 파손되었더군요. 죄송합니다만 차가 이 상태로는 운행이 힘듭니다. 수리 기사를 부르면 최소 2시간은. 그때 렌터카 직원의 말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30분 뒤면 한국철도공사 연구소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지각한다면 일본 철도 기술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았죠.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의 기술자들끼리 만나는 비즈니스와도 같았으니까요. 제가 미팅에 늦었다는 소식이 회사에 알리지기라도 하면 상사에게 실망을 드릴 게 뻔했죠. 그래서 저는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아침 러시아워라 택시를 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사토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선배님, 지하철은 어떨까요? 제가 앱으로 찾아보니 지하철로 가면 30분 정도. 지하철이라고.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도쿄도 아닌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중요한 미팅에 간다니 생각만 해도 불안했습니다. 복잡한 노선도 한글로 된 안내판. 길을 잃으면 어쩌지?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10시 미팅에 늦을 수는 없었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지하철로 가지. 근처 역으로 향하는데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47년간 신칸센만 연구해온 제가 다른 나라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게 왠지 모욕적으로 느껴졌달까요. 하지만 한국의 2호선 지하철역에서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에 맞춰오는 지하철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특히나 환승 시스템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신칸센은 이런 환승 시스템을 갖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일본에 이런 시스템이 진작 있었다면 더욱 편리한 사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연구소로 향하는 길, 한참 동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SNS에 무언가를 써야 할 것 같았지만 47년간 쌓아온 신칸센에 대한 자부심이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방금 전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 혼잡도 표시, 완벽한 환승 시스템? 이건 단순한 대중교통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미래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구상은 했었지. 불현듯 10년 전 제가 제안했던 실시간 승객 정보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구소의 반응은 차가웠죠. 기존 시스템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비용을 들여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양심과 일본 철도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이 충돌했죠. 다카하시 선배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도 이런 걸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사토의 순수한 감탄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짧게 효율적인 시스템이다라고만 쓰려 했는데 글이 자꾸 길어졌습니다. 아마도 이건 제 양심의 소리였을 겁니다. 기술자로서 진실을 보고도 부정하는 건 제 자신을 속이는 일이니까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했다. 글을 쓰면서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글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일본의 동료들이 뭐라고 할지, 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아싸나스 업로드를 하고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선배님의 SNS를 본 분들이 벌써 100명이 넘게 공유했네요. 그때 들은 사토의 말에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제 글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신칸센의 대가가 인정한 서울 지하철, 다카하시 타케시가 본 한국의 교통혁신,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겠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묵혀두었던 무거운 돌을 내려놓은 것 같달까요? 그렇게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해외 철도 전문가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각국의 엔지니어들이 저희 관찰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국영철도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도 정확한 분석이라며 긴 댓글을 달았더군요. 아버지, 글 잘 봤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사쿠라의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답장을 보내려다 말았습니다. 아직은 더 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한국의 지하철과 철도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철도연구소로 향했죠. 그렇게 연구소에 도착하자 젊은 연구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환한 미소가 왠지 모르게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닫게 된 진실이 부끄러웠기 때문일까요? 다카하시 부장님의 SNS 글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철도공사 연구소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의 허름한 시설이 아니었죠. 마치 NASA 연구소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쪽이 저희의 메인 연구동입니다. 그렇게 김민석 연구원의 안내를 따라 들어선 곳에서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제어실 한가운데 홀로그램이 떠 있었거든요. 전국의 KTX 노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AI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입니다. 모든 열차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날씨와 선로 상태까지 고려해 최적의 운행 조건을 도출합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상 중이었지만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오시죠. 다음은 시험선로였습니다. 실제 크기의 KTX가 테스트 중이었는데 차량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자체 전력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시스템입니다. 현재 상용화 직전 단계예요. 사토가 눈을 빛내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기술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연구원들의 나이였습니다. 대부분이 20-30대였고 MIT나 스탠포드 출신들이 한국어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우리 연구소의 평균 연령 58세가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실리콘밸리 아닌가요? 사토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며 식사하는 모습이 낯설었죠. 우리 식당에 무거운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다카하시 부장님, 오후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연구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47년간의 자부심이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구경하고 계신가요? 사쿠라의 메시지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딸의 선택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그동안 본 것들을 정리해 SNS에 올렸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연구소를 방문했다. AI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 자체 전력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고속철도, 젊은 연구진들의 혁신적인 문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다. 한국의 철도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Korean Rail Technology Future of Rail. 저는 글을 올리고 나서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계속된 알림음을 무시했지만 다음날 아침 상황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철도 전문가 다카하시 타케시가 한국의 철도 기술력을 극찬? 아침까지도 제 휴대폰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CNN, BBC 등 해외 주요 언론에서 연락이 쇄도했고 PBS에서는 다큐멘터리 출연을 제안해왔습니다. 다카하시 씨, CNN과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장님의 다급한 전화에 답을 못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카하시 씨, PBS입니다. The Changing Rails of Asia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요. 선생님의 관점이 꼭 필요합니다. SNS 팔로워는 50만을 넘어섰고 글로벌 철도 커뮤니티에서는 제 글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유럽과 중국의 철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죠. 정말 꿈만 같고 갑작스럽고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다카하시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아시아 철도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프랑스 국영철도 수석 연구원이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한 일본 철도계의 상징적 인물이 인정한 한국의 기술력. 이는 단순한 찬사가 아닌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다. 라고 영국 철도협회장이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죠. 그렇게 일본 내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제 글을 적극 지지했지만 고위층의 반응은 차가웠죠. 배신자, 47년의 경력을 하루아침에 저버리다니. 선배들의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CNN 인터뷰를 앞두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해.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거야. Mr. Takahashi, we're ready to start the interview. 스튜디오에 불이 켜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First question. What made you change your perspective on Korean railway technology? 저는 순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철도 기술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CNN 인터뷰에서 제가 한 첫 마디였습니다. 순간 스튜디오가 숨죽였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서 우리는 혁신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했고 그 결과 AI 기반 제어 시스템, 친환경 기술 등 미래의 철도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인터뷰 직후 일본 철도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JR그룹 사장단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철도기술연구소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죠. 이제 제 발언은 단순한 기술 평가를 넘어 일본 철도계의 변화를 이끄는 도화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도 제안받게 되었고 저는 한국의 철도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자는 취지에 감동해 저는 그 다큐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PBS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The Changing Rails of Asia의 주요 내러터로서 전 한국과 일본의 철도 기술을 비교 분석하게 됐죠. 신칸센이 상징하는 과거의 완성도와 KTX가 보여주는 미래의 혁신성.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철도 기업들이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같은 시기 일본 경제산업성이 저를 긴급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철도 산업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것이었죠. 다카하시 씨의 용기 있는 고백이 우리 철도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경제산업성 장관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할 일을 한 것만 같았거든요. 저녁 사쿠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TV에서 봤어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사카 출장에서 돌아온 제가 찾은 곳은 신칸센 차량기지였습니다. 47년간 매일 아침 출근하던 곳이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여기가 세계 최고였지. 밤하늘 아래 늘어선 신칸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끈한 차체, 완벽한 디자인.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완벽함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을. 야간 점검을 하는 젊은 기술자들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저 같네요.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만이 최선이라 믿었던. 하지만 세상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런 광경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을 거고 편견에 갇혀서 좁은 세상에서 살아갔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렇게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 상장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일본 철도기술 대상, 아시아 교통혁신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렸던 걸까요? 그때 밤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누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카하시 부장님, 밤늦게 연구소를 찾은 건 다름 아닌 젊은 연구원 야마모토였습니다. 부장님 인터뷰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저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야마모토는 우리 연구소의 차세대 리더로 점 찍어둔 인재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제 대답에 야마모토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장님,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때다. 내가 가서 많이 배워오거라. 그날 밤, 저는 연구소 옥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멀리 도쿄 시내의 불빛 너머로 달리는 신칸센이 보였습니다. 저 신칸센을 이제는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렇게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KTX 연구소의 홀로그램 관제 시스템, 자율주행 테스트 트랙, 젊은 연구진들의 열정적인 모습. 우리가 놓친 게 뭘까? 중얼거리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철도의 현주소. 1. 과거의 성공의 안주. 2. 변화를 두려워하는 문화. 3. 수직적 조직 구조. 4. 젊은 인재 육성 실패. 5. 디지털 전환 지원. 반면 한국은 1. 과감한 기술 투자. 2.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3. 자유로운 연구 문화. 4. 글로벌 인재 영입. 5.
AI, 빅데이터 중심 혁신. 우리가 놓친 것들에 대하여 적다 보니 새벽이 되어서야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구소에서 적었던 노트를 보면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보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였죠. 저는 새벽에 그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사장님께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저는 사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자네가 준비한 보고서가 맞나? 사장님의 책상 위에는 제가 밤새 작성한 일본 철도의 현주소와 혁신 방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보고서를 읽으셨습니다. 자네, 47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아닙니다. 한국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아날로그에 매달려 디지털 혁명을 놓쳤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출근하는 신칸센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경영진 회의를 소집하겠네. 자네가 직접 발표해주게. 저는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변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퇴근 무렵이 되었고 사쿠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한국철도공사 최종 면접이 다음 주예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추천서를 써줄게. 한국, 그곳이라면 딸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다카하시 부장님, 2시간 뒤 임원회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비서의 알림을 받고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몇 번이고 자료를 다시 읽고 나서야 편안한 마음으로 회의실을 갈 수 있었죠. 그렇게 가게 된 대회의실은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JR-동일본의 모든 임원진과 기술연구소장들이 모여 있었죠. 50년 가까이 쌓아온 신칸센의 자부심을 가진 이들 앞에서 제가 새로운 변화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프로젝터에 한국철도공사의 AI 관제 시스템이 띄워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철도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아날로그의 완성도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갔지만 젊은 연구소장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들어보지. 사장님의 말씀에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그때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첫째, 한국철도공사와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AI 기반 관제 시스템과 친환경 동력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것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둘째, 연구소 조직 개편입니다. 평균 연령 58세인 현재 구조를 개선해 젊은 연구진 영입을 대폭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 채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든 임원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추진단 신설입니다. 빅데이터, AI 전문가를 영입해 철도 운영의 전면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노 전무에게서 나왔습니다. 다카하시 부장, 자네는 우리의 자존심을 팔아넘기자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과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도전이어야 합니다. 허튼 소리. 우리의 기술은 더 이상 세계 최고가 아닙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독일 철도청에서 한국의 기술 도입을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더 이상 퇴화되고 어리석은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만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치열한 토론 끝에 결국 제 제안은 통과되었습니다. 47년 만에 첫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연구소를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쿠라였습니다. 아버지, 추천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최종 면접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사쿠라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순간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라는 편견에 갇혀서 반대하고 딸을 다그쳤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니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쿠라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쿠라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먼저 보았던 거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저는 그때 도쿄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야 보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사쿠라는 이제라도 알았다면 옳은 방향대로 가면 되는 거라고 말해주었죠. 저는 그 순간 정말 한국을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갈 수 있었던 지난날의 감사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연구소 개혁안이 통과되고 이틀 뒤 젊은 연구원들이 제 사무실로 몰려왔습니다. 우선 한국 측과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해야 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야마모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젊은 그들의 눈빛에서 도전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화상회의는 한국철도공사 연구진들과 함께였습니다. 김민석 연구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다카하시 부장님,
우리도 막 TF팀을 꾸렸습니다.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죠. 회의는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AI 기술 협력, 친환경 동력 시스템 개발, 양국 연구원 교류, 구체적인 계획들이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통역을 맡아도 될까요? 사쿠라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너 한국어를 3년 전부터 공부해왔어요. 이날을 위해서 갑자기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한 달 만에 20명의 젊은 연구진이 새로 합류했고 디지털 전환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연구소의 평균 연령이 10살이나 낮아졌죠. 창밖으로 신칸센이 지나갔습니다. 곧 저 차량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AI 시스템이 탑재되고 친환경 동력으로 움직이겠죠. 아버지, 최종 면접 합격했어요. 사쿠라의 기쁜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렇게 기쁜 소식에 이어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시작했죠. 한일철도 기술협력 프로젝트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회의실. 양국의 연구진 50명이 모였습니다. 제 옆에는 통역을 맡은 사쿠라가 앉아 있었죠.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김민석 수석연구원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AI 이커 트레인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과 친환경 동력을 결합한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 한국의 AI 기술과 일본의 차량 제작 기술이 만나는 순간이었죠. 다카하시 부장님, 이쪽은 MIT에서 영입한 AI 전문가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 유창한 한국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학습이 가능한 AI가 날씨, 선로 상태, 승객 수에 따라 최적의 운행 조건을 도출합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사쿠라의 통역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우리도 미래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는구나.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양국 연구진들은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사쿠라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정한 엔지니어가 된 것 같구나.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다음 날 경부고속철도 시험 구간에서 첫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제어 시스템과 일본의 차량이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모두의 마음이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스템 정상, 열차 출발합니다. 레일을 달리는 소리가 들리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신이구나.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면서 만들어가는 미래.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젊은 연구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우리의 노하우와 만나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연구원이 실시간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플랫폼이었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카하시 부장님, 빅뉴스입니다. 야마모토가 들뜬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독일 철도청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AI 이커 트레인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네요.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일 철도 기술 협력은 이제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사쿠라와 한강변을 거닐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너와 함께. 강 건너로 KTX가 지나갔습니다. 곧 저기에 우리가 함께 만든 새로운 열차가 달리겠죠. 한국과 일본의 기술이 만나 만든 진정한 혁신의 상징이.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은 제게 3가지 큰 깨달음을 주었죠. 첫째, 완벽한 과거보다 불완전한 도전이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칸센의 완벽함에 취해 변화를 두려워했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미래를 만들어갔습니다. 둘째, 자존심은 발전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47년간 저는 일본 기술의 우수성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부심은 다른 이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쿠라는 저보다 먼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젊은이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 그들의 꿈을 지지해주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고속철도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의 덕분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편견을 넘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일본의 집이 무너져 내리는 걸 시작으로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한 여자 기자는 여기 사람이 집에 깔려 죽게 생겼다고 소리쳤지만 일본 정부나 병원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문의 한국인들이 나타나 갑자기 그들을 돕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도 주지 못한 100억 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보게 된 일본인들은 이 충격적인 행동에 화들짝 놀라며 조롱하던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카이 치하루라고 합니다. 도쿄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죠. NHK 사회부 기자로 일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사실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대학 시절 한국 유학생이 제게 숨쉬듯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수동적이에요? 의견을 확실하게 말할 줄도 몰라. 한국이 일본보다 IT 기술은 훨씬 앞서 있죠. 일본은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그 유학생은 매번 회의 때마다 일본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인들과 깊이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일본 페어에 온 그 한국인을 만난 뒤로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날은 2024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어요. 저는 약혼자인 하야토와 식사를 하며 곧 있을 결혼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불길한 경고음이 휴대폰에서 울렸습니다. 재난 경고 문자였어요. 노토반도를 강진이 덮쳤다는 문자였습니다. 진도 7.6.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고 TV에서는 계속해서 긴급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하야토와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죠. 피해 지역으로 가는 도로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와지마시로 갈게. 그쪽이 피해가 가장 클 것 같아. 조심해요. 여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게 하야토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스이즈시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도시는 엉망이 되어 있었죠. 건물들은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언제 오나요? 아직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혀 있다고요? 죄송합니다만 규칙이라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윗선의 허락을 기다리느라 움직이지 못하는 일본이 처음으로 미웠습니다. 그때 하야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치하루, 나 지금 좀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건물에 갇혔어. 취재하다가 여진으로 1층 출구가 막혔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야토의 숨소리가 거칠었죠. 구조대에 연락했어요? 30분 전에 했어. 하지만 아직도 안 오네. 본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대. 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즉시 와지마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곳곳이 무너져 있었고 차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일반인들의 진입을 막았죠. 저는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구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119에 전화해도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딱딱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하야토, 조금만 더 버텨요. 제발, 괜찮아. 이제 숨쉬기가 좀 힘들어졌어. 건물이 계속 무너지는 것 같아. 그렇게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꽉 막혀 있다니. 누군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모두들 책임지기 싫어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구조대는 윗사람 허락만 기다렸고 시청은 서류 작업하느라 바빴어요. 치하루,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야토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어요. 그는 마지막까지도 기자였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죠. 이렇게 큰 지진인데 왜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 왜 이렇게 늦장 부리는 거야? 그게 하야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6시간이나 걸린 거예요. 단 한 사람을 구하는데 6시간이나. 하야토는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됐어요. 마지막까지 그의 손에는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죠. 취재 수첩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지진 대응이 너무 늦다. 현장에서 지휘할 사람이 없다.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결국 저는 장례식장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야토는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꽉 막혀 있지만 않았더라면, 누군가 빨리 결정하고 행동했더라면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을 똑똑히 보여줬어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규칙과 서류를 먼저 챙기는 이런 곳에서 더는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야토의 장례식이 끝나고 이틀 뒤 저는 다시 현장으로 나왔어요. 기자니까 그래야만 했죠. 하야토도 그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있었어요. 취재를 하면서도 자꾸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기 봐요.
한국 구호단체래요. 벌써 세 번째 비행기래. 의료진이랑 장비를 잔뜩 가져왔대요.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죠. 한국이라니. 그것도 우리보다 먼저?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파란 조끼를 입은 한국 구조대원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 구조대가 아직도 본부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현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여기 중상자가 있습니다. 산소호흡기 준비하세요. CT 검사 필요합니다. 이동식 병원으로. 그 순간 한국말과 일본말이 뒤섞여 들렸어요. 그들은 일본어가 서툴렀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서로 알아서 척척 움직였죠.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여기 위험한데 좀 물러나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어였지만 살짝 어색한 억양이 느껴졌어요. 그는 파란 조끼 위에 통역 완장을 차고 있었죠. 저 기자예요. 취재 중이라. 아, 기자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을 인터뷰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 막 도착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강도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최대 민간구호단체의 현장 본부장이었어요. 놀랍게도 일본에서 3년간 살았다고 하더군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나요? 당연히 와야죠. 이웃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저는 순간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이렇게까지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치는 정치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죠. 그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그의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했죠. 어제부터 930억 원이 모금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내준 돈이에요. 네? 이틀 만에요? 네. 더 모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거든요. 순간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늘 한국이 반일 감정이 심하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한국은 재난 대응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나요? 시스템이라기보다 그냥 빨리 움직이는 게 몸에 배어서요. 한국은 재난이 나면 모두가 하나가 되거든요. 도윤 씨의 팀은 정말 빨랐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이동식 병원을 세웠고 중상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죠. 의료진들은 쉬지도 않고 일했어요. 좀 쉬세요. 벌써 12시간째인데 아직 괜찮아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들은 제가 아는 한국의 모습과 달랐어요. 시끄럽지도 이기적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조용히 더 효율적으로 움직였죠. 매일 밤 본부에서는 회의가 열렸어요. 다음 날 어디를 지원할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모두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했고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죠. 도윤 씨,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한국에 잘해준 것도 아닌데. 도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치하루 씨,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먼저 물어보시겠어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국 의료진이 도착하면서 중상자들이 기적처럼 살아났고 매일 10억 원 규모의 구호물자가 쏟아져 들어왔죠. 더 놀라웠던 건 그들이 일본 자원봉사자들과 완벽하게 협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언어가 안 통해도 손짓, 몸짓으로 서로를 이해했고 때론 서툰 일본어와 한국어가 뒤섞여 웃음이 나오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꿈만 같은 광경을 찍고 나서야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기사를 쓰면서도 한국의 도움을 최대한 작게 다루려 했어요. 한국 구호단체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정도로만 써내려갔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자꾸 멈췄고 화면 속 글자들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쓰고 지우기를 수십 번. 진실을 외면하는 제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하야토가 꿈에 나왔어요. 꿈에서 깨고 나서도 한참을 울었죠. 하야토가 갇혀있을 때 우리나라는 규칙과 절차만 따지고 있었는데 이웃나라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처음으로 솔직한 기사를 썼어요. 한국의 도우미 피해 지역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 24시간 쉬지 않는 의료진들의 모습, 체계적인 구호 활동과 신속한 의사결정까지 제가 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데스크에서는 기사의 수위를 조절하라는 지적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죠. 하야토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관행과 태도를 더는 덮어둘 수 없었으니까요.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구호물자는 끊임없이 도착했죠.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정비된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우리가 결제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이미 3번의 구조 작전을 끝냈죠. 우리가 회의를 하는 동안 그들은 벌써 다음 마을로 향하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밤중의 구조 현장이었어요. 여진으로 또 다른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죠.
우리 구조대는 안전진단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국 구조대는 바로 움직였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 3명의 생존자를 구해냈죠. 그때 깨달았어요. 규칙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때론 과감한 결단이 생명을 구한다는 걸요. 또한 한국인들의 모금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930억 원이라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죠. 그건 우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의지였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쌓아온 편견들이 하나둘 깨져나갔어요. 한국이 일본을 무조건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졌고, 우리가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도 없다고 했던 부모님의 말씀도 이제는 달리 들렸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쓴 기사는 방송국 내부에서 큰 논란이 됐어요. 편집회의에서 기사가 방송사의 논조와 맞지 않는다며 전면 수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그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하야토가 그토록 싫어하던 모습이었으니까요. 진실을 외면하고 불편한 현실을 덮어버리려는 우리 언론의 모습이요.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특별 기획안을 제출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직접 취재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현장에서 찾아보고 싶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거절당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기획안은 통과됐죠. 아마도 지진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빠른 대응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하야토가 그토록 바라던 것처럼 이제는 진실을 제대로 마주하고 있다고요.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는 한국 의료진들, 가방 가득 구호물품을 나르는 자원봉사자들. 그들을 보면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조금씩 인정하게 됐어요. 이제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들의 빠른 행동력과 결단력이 어디서 오는지,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그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쩌면 그곳에서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취재차 한국에 온 지 3일째. 서울의 한 골목에서 저는 소매치기를 당했죠. 인적이 드문 골목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가방을 확 낚아채 갔어요. 그 순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여기가 한국이라는 거였어요. 일본에서도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경찰이 오는 데만 40분이 걸렸고 결국 범인을 잡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은 모른 척 지나갔죠. 여기선 더 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3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저기 도둑이야. 제 외침을 듣자마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즉시 뛰어나갔어요. 누구의 지시도 없었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도둑의 뒤를 쫓았고 근처 가게 주인은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 후 2분도 안 돼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순찰 중이던 오토바이 경찰도 현장에 도착했죠. 시민들과 경찰의 협력으로 도둑은 금세 붙잡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후였어요. 주변 상인들이 저를 걱정하며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고 무서웠을 거라며 위로해 주었어요. 경찰은 영어가 가능한 직원을 즉시 투입해 제 진술을 정확하게 들었죠. 마치 오래된 이웃들처럼 자연스러운 그 모습들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근처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까 자전거로 쫓아갔던 학생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혹시 필요한 게 더 있냐며 이게 정말 한국인가 싶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무질서하고 위험한 나라였는데 그렇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지진 당시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한국 구조대가 그토록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결국 이런 일상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 신속한 대응이 몸에 밴 시스템. 그날 밤 창밖의 서울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본 건 단순한 치안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건 삶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였죠. 사람이 먼저고 규칙이나 절차보다 행동이 앞서는 곳. 하야토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곳이었을까? 그렇게 저는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 위에서 바라본 도쿄는 여전히 반듯하고 깨끗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어렵게 써내려간 기사를 데스크에 올린 건 출근 첫날 아침이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겪은 일들, 그들의 신속한 대처와 따뜻한 시민의식까지 모든 걸 담았죠. 그런데 부장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치하루 씨, 이 기사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시스템을 너무 비판적으로 다룬 것 같아서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진실을 외면하는 건 저희가 아니었나요? 하야토가 살아있었다면 그가 갇혀있던 그 시간에 우리처럼 절차만 따지고 있진 않았을 텐데
순간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화면 속엔 제가 5년 동안 써온 기사들이 가득했죠. 사회 문제를 다룬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요. 모두가 납득할 만한 수위로 맞추다 보니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그저 무난한 기사들만 남았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거리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 빨간불에 멈춰 서 있는 차들. 모든 게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그 안정감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규칙이란 이름으로 포기하고 있었나 봐요. 하야토가 그토록 바꾸고 싶어 했던 것도 이런 거였겠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고민했어요. 한국에서의 이주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곳에선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위험한 순간에 서로를 돕는 게 자연스러웠고 옳은 일을 위해선 절차 따위 과감히 무시했죠. 저는 퇴근길에 우연히 하야토와 자주 가던 선술집에 들렀어요. 그날따라 유독 그 사람이 그리웠거든요. 하야토, 난 이제 여기서 일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옆자리에서 누군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귓가에선 하야토의 마지막 음성이 자꾸만 맴돌았어요. 다음 날 사직서를 썼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죠. 부모님은 분명 반대하실 거예요. NHK 기자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큰 모험인지 잘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부모님 댁을 찾아간 건 휴직계를 낸 다음 날이었어요. 한국으로 간다는 제 이야기에 아버지는 말없이 자리를 피하셨고 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죠. 치하루, 내가 미쳤구나. NHK를 그만둔다고? 한국에 간다고. 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식탁 위에는 차가운 녹차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울먹이며 말씀하셨죠. 내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 우리가 뭘 잘못했니?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전 이미 결심한 뒤였어요. 하야토의 죽음 이후로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가 끝내 못 이룬 꿈, 진정한 저널리스트로서의 삶. 이제는 제가 그 꿈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어머니, 전 잘못된 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기자가 되기 싫어요. 우리나라가 변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기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제야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아마도 제 눈빛에서 결심을 읽으셨나 봐요. 언제 가니? 다음 달이요. 그때까진 한국어를 더 공부하려고요. 돌아올 거예요. 꼭 성공해서 우리나라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퇴근 후엔 매일 한국어 학원에 다녔어요.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한글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발음을 따라하고 한국 뉴스를 들으며 귀를 훈련시켰어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방송국 채용 공고를 검색했어요. 영어로 된 국제부 리포터 모집 공고를 발견했을 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밤새워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썼어요. 제가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지, 어떤 기자가 되고 싶은지, 저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면접 제안을 받은 건 일주일 뒤였죠. 저를 부르는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은 아닐까 걱정도 됐어요. 일본 NHK 출신 기자의 이직 이런 식의 가십거리로만 볼까봐. 하지만 면접에서 만난 한국 방송국 국제부장님의 첫마디는 달랐어요. 치하루 씨가 쓴 지진 당시 한국 구조대 관련 기사들을 봤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 기사를 읽어주신 분이 있었다니. 게다가 한국에서 저희는 지금 일본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양국의 진짜 모습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겠죠? 어쩌면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늘을 보니 문득 지금까지 제게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을 싫어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니. 이런 변화가 제게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해요. 우리가 미워하고 거부하던 것 속에 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처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는 일본의 시스템이 얼마나 느리고 무기력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규칙과 절차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쳐왔을까요? 하야토는 그 시스템의 희생양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행동이 먼저였고 사람이 우선이었죠. 소매치기 사건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 경찰의 신속한 대응. 모든 게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우리가 질서라고 믿었던 것은 어쩌면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수할까봐, 책임져야 할까봐, 나서면 안 된다는 이상한 믿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변화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론 규칙을 깨트리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하야토가 그토록 바라던 것도 이런 거였을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용기. NHK를 떠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진실을 전하는 기자가 되려면 때론 안정적인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요. 변화는 늘 낯설고 두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니까요. 한국으로 떠나는 이 선택이 제 인생의 모든 걸 바꿔놓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니까요. 하야토, 이제야 저는 진정한 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